당신은 뉴욕과 워싱턴 DC 사이 어딘가를 달리는 암트랙 열차에 앉아 있습니다. 두 도시 사이는 225마일이고 이미 이 열차에 3시간이나 타고 있습니다. 차로 갔으면 거의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이건 2025년의 열차입니다. 좌석은 괜찮습니다. 와이파이는 20분마다 끊깁니다. 선로와 나란히 달리는 고속도로를 바라보면 자동차들이 당신과 같은 속도로 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웃긴 일인지 우울한 일인지는 당신의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에 신호 대기 중이라는 알림이 울립니다. 이유는 없고 그냥 대기 중입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일본의 신칸센이 더 긴 거리인 320마일을 2시간 22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지구,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속 차량이 레일 위를 달린다는 점도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철도는 단순히 오래된 걸까요? 일본이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을 가진 걸까요? 돈의 문제일까요? 정치적 문제일까요? 다른 선진국들은 해결한 듯한데 왜 이 강대국은 고속도로와의 경쟁에서 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차가 느리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장 기차 자체를 떠올립니다. 오래된 엔진, 저렴한 객차, 부족한 자금, 기차를 고치면 문제가 해결되고 차량을 현대화하고 더 나은 기관차를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가정입니다. 직관적이고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거의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문제는 기차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차 아래에 있는 것, 주변에 있는 것, 그리고 기차가 달리는 모든 선로에 100년 동안 쌓여온 결정들입니다. 일본의 신칸센. 바로 그게 고속열차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간선이라는 뜻으로 1964년에 완전히 새로 건설된 별도의 선로 시스템에서 운행됩니다. 그 선로의 단일 마일도 다른 것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화물도 짐도 통근 열차도 그 어떤 종류의 다른 교통도 없습니다. 신칸센 네트워크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사람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독립된 우주와도 같습니다. 미국의 여객열차들, 고속열차로 홍보되는 아셀라를 포함해서 날렵한 앞부분과 비싼 티켓 가격을 자랑하는 그 열차조차도 전국을 가로지르며 석탄, 곡물, 화학물질을 실어 나르는 수백 량짜리 화물열차와 같은 선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휴대폰을 내려놓게 만들 만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선로들은 암트랙이 아니라 화물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CSX, 노폭 서던, BNSF와 같은 화물철도 회사들은 모두 민간 기업이며 여객열차는 이들의 부지에 새 들어있는 입주자에 불과합니다. 암트랙은 법적으로 언제든지 길을 비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손님일 뿐이며 이런 일은 전국 곳곳에서 하루 종일 매일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화물 회사가 소유한 선로에서 암트랙의 정시 도착률은 약 40%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 신칸센의 평균 지연 시간은 1년 전체 운행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1회 운행당이 아니라 1년 전체를 통틀어 54초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평균 내면 연간 54초 넣는 셈입니다. 이 수치는 곱씹어 보기 전에는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설령 암트랙이 내일 당장 모든 선로를 소유하게 되고 오늘 밤에 서류에 서명해서 아침에 완전히 통제권을 갖게 된다 해도 여전히 기차는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 선로 아래와 주변의 모든 것의 기하학적 구조에 달려 있기 때문이고 그 구조는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고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단단한 물체입니다. 기차는 오토바이처럼 곡선에서 몸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길이 막혀도 기차는 들판을 가로질러 갈 수 없습니다. 기차는 선로가 허락하는 속도로 선로가 가는 곳만 정확히 따라갑니다. 정말 빠르게, 즉 총알열차처럼 빠르게 달리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선 선로, 평평한 경사, 그리고 교차로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물리법칙이 즉시 개입해서 시간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먼저 곡선부터 살펴봅시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여객철도 노선인 노스이스트 코리도, 즉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을 연결하는 노선에는 수백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1800년대 시속 30에서 40마일로 달리는 증기기관차를 위해 설계된 급격한 곡선들입니다. 마차 시대의 선로 구조가 여전히 땅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이런 곡선을 고속으로 통과하면 원심력이 객차를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힘이 너무 강하면 기차가 탈선합니다. 그래서 모든 곡선에는 곡선의 반지름을 기준으로 계산된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곡선이 더 급할수록 더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더 강력한 기관차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곡선에 진입할 때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뮬러1 엔진을 배달 트럭에 얹고 100야드마다 과속 방지턱이 있는 동네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한이 되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도로가 철도 선로와 지상에서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기차가 다가오면 빨간불이 깜빡이고 줄문의 차단기가 내려오는 그런 곳들입니다. 여러분도 수천 번은 봤을 겁니다. 이 건널목들은 교외 도로, 농로, 산업단지 가장자리, 작은 마을 한가운데 등 어디에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건널목이 대략 10만 개나 있습니다. 즉 도로와 철도 선로가 같은 높이에서 만나는 곳이 10만 군데나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건널목마다 법적으로 기차가 접근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무언가 잘못되어 자동차가 멈추거나 트럭이 차단기를 치거나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고속에서는 그 결과를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신칸센에는 건널목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몇 군데가 아니라 아예 0곳입니다. 신칸센 노선을 가로지르는 모든 도로는 선로 위의 다리나 선로 아래의 터널을 통해서만 교차합니다. 기차는 네트워크 전체 구간에서 단 한 번도 지상에서 다른 것과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철학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암트랙의 대표 열차 아셀라 익스프레스는 비즈니스석과 카페칸을 갖췄으며 최고 시속 165마일까지 가능합니다. 기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북동부 회랑에서의 최고 속도는 시속 150마일이며 그마저도 약 18마일 구간에서만 도달합니다. 나머지 구간의 평균 속도는 시속 68마일입니다. 68마일이라니 고속도로보다 겨우 빠른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려도 이 열차의 대부분 구간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라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열차입니다. 북동부 회랑을 제외한 나머지 암트랙 노선의 평균 속도는 전국적으로 시속 50마일, 약 8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용선로에서 화물 열차 운행이 많아지고 지연이 길어지면서 1950년보다 더 느린 암트랙 노선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왜 우리는 프랑스처럼 못하냐고 묻습니다. 프랑스의 TGV 고속열차는 시속 320km 정도로 달리며 매우 유명하고 성능이 뛰어난 열차로 사랑받습니다. 프랑스가 할 수 있다면 왜 미국은 못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범이 아니고 TGV조차 신칸센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TGV는 혼합 시스템에서 운행됩니다. 주요 도시간 노선인 파리리옹, 파리보르도 구간에서는 전용 고속 선로를 사용하지만 네트워크가 소도시나 지역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장자리에서는 열차가 기존의 느린 선로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섞여 있습니다. 이 방식은 건설 비용을 낮추고 지리적으로 더 유연하게 만들지만 핵심 노선을 벗어나면 평균 속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칸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칸센의 모든 선로는 목적에 맞게 건설되었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네트워크 어디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 운행률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고 일본이 유럽의 어떤 운영사도 감히 하지 못할 도착시간 약속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대화에서 미국의 상대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철도망이 잘 갖춰져 있지만 혼합선로에서 열차를 운행하고 지연 문제로 고생하는 독일도 아닙니다. 미국의 진정한 상대는 광범위하고 자동차에 의존하는 대국이면서 뿌리 깊은 민간 화물 철도를 기반으로 하다가도 결국 완전한 여객 철도망을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기로 결정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들을 관통해 유럽의 철도 구간이 짧아 보일 정도의 거리를 가로질러 철도를 놓아야 합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지배적인 대형 국가 중에서 이런 일을 해낸 곳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규모로 진정한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면 자동차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명확히 설계된 땅에 철도 문화를 뒤늦게 이식하려는 시도가 역사상 처음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시도했습니다. 2008년에 그들은 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실질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은 주민투표가 통과됐습니다. 계획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500마일을 잇는 고속철 노선이었고 열차는 시속 220마일까지 달릴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예상 비용은 330억 달러였지만 그 수치는 이후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구간,
즉 전체 노선이 아니라 센트럴밸리를 지나는 일부 구간만도 양쪽 끝에 주요 도시가 없음에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토지 취득 분쟁, 환경 심사, 산악 지형에서의 공학적 난제, 그리고 계속해서 재협상된 연방 자금에 의존한 재정 구조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1964년의 기술로 전쟁 피해를 딛고 이 일을 해냈을까요?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 중이었고 개최는 1959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에게는 5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945년에 항복했습니다. 점령은 1952년에야 끝났습니다. 전쟁의 수치와 트라우마는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방마다 존재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재건되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도쿄와 오사카, 두 개의 가장 큰 도시를 산맥으로 가로막힌 320마일 거리임에도 3시간 이내에 연결하는 열차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기존 열차는 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제안은 거의 망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예산은 엄청났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반대했습니다. 철도 관료 조직 내의 고위 인사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대를 흡수하며 계속 밀어붙인 사람은 일본 국유철도 사장 소고 신지였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믿었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추진했으며 예산을 초과했고 노선이 개통되기도 전에 사임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해고당했습니다. 기차는 그 없이 1964년 10월 1일 올림픽 개막식 열흘 전에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험 운행 단계에서 엔지니어들은 완공된 구간에서 밤에 몰래 기차를 운행하며 목표 속도에 도달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신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터널, 새로운 토목공사, 모든 것이 새로웠고 그들은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차의 앞부분에서 발생하는 압력파가 너무 강력해서 노선을 따라 있는 농가의 창문을 깨뜨릴 정도였습니다.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창문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의 뭉툭한 앞부분에서 발생한 압력파가 건물에 부딪혀 유리를 산산조각 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현상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공학적 계산에도 이 현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칸센의 상징이 되어 도시락통, 열쇠고리, 관광 포스터에까지 등장한 그 유명한 총알 모양. 길고 뾰족하며 우아한 앞부분은 미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딩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공학적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압력파가 한 번에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점진적으로 퍼지도록 기차의 앞부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고속철도의 시각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 즉 누군가가 총알열차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사실 그들이 우연히 농가를 파괴하고 있었고 그 이유를 알아내어 아무도 알기 전에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고 실제로 그 기회에 가까이 다가갔었습니다. 1970년대 초 연방철도청은 미국 내 고속철도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싱크탱크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엔지니어들이 동북부, 캘리포니아, 중서부 등 실제 노선을 조사한 진짜 정부 연구였습니다. 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정치적 의지도 있었고 그러던 중 1973년 석유 파동이 닥쳤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의회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주간 고속도로망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교외 지역은 이미 자동차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사들은 확장 중이었고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방치되었고 매년 화물열차 운행이 늘며 선로 부담은 커졌고 곡선 구간 개선 명분도 약해졌으며 미국과 타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평생 마주쳤지만 몰랐을 뿐인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발 뉴욕행 기차가 뉴요크 외곽에서 안내 없이 22분간 멈췄다 다시 움직인 적이 있죠. 화물열차 때문이었습니다. 노퍽 서던 석탄 열차가 본선을 지날 때까지 측선에서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당신은 교외의 2차선 도로에서 빨간색 깜빡이는 철도 건널목 신호등을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속도를 줄이고 차단기가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며 4분 동안 지나가는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그 건널목은 시속 200마일의 여객 열차가 그 노선을 절대 이용할 수 없는 10만 가지 물리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차로는 7시간이 걸리고 앱에는 비행기가 90분으로 표시되어서 보스턴에서 워싱턴까지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실제 비행 시간은 55분이고 그 90분 중 35분은 체크인, 보안 검색, 탑승, 그리고 활주로 이동 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차가 2시간 30분만 걸린다면 매번 기차를 탈 것입니다. 공항이 이기는 유일한 이유는 대안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아셀라가 미국의 고속철도로 광고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건 법적으로만 그 명칭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규정에서는 시속 110마일, 약 177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서비스를 고속철도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신칸센이 등장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빠르다고 여기는 기준을 반영해 한 번도 업데이트된 적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철도 프로젝트가 몇 년마다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지연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걸 봤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노선이 수백 마일에 걸쳐 사유농지와 주거지를 통과하기 때문인데 모든 토지 구획마다 각각 협상을 해야 하고 때로는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 수용을 통해 한 필지씩 처리해야 합니다. 500마일에 걸쳐 모든 토지 소유자가 법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하이퍼루프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발표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해에 일본이 야마나시현의 시험선에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선로 위를 시속 311마일로 떠다니는 SEM 에글레브 열차를 시험 운행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념도 아니고 렌더링도 아니며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시속 311마일로 달리는 물리적인 차량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상업 운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인프라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아무런 진전 없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CSX, BNSF, 유니언 퍼시픽, 노퍽 서던과 같은 화물철도 회사들이 수천 명의 로비스트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암트랙과 같은 선로를 사용하면서도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지키는데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가보면 안내판의 정확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깨끗하고 조용한 기차에 당황하곤 합니다. 기차가 떠날 때쯤엔 타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도 있죠. 귀가할 땐 우버를 탔을 겁니다. 대안은 제 시간에 올지 모를 기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가는 것뿐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반드시 언급해야 할 점이지만 미국의 진정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일본에서보다 더 어렵습니다. 일본은 좁은 군도입니다. 인구는 밀집되어 있고 몇몇 자연적인 통로를 따라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노선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미 수천만 명이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차가 운행되기도 전에 승객 수요는 거의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광대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70년 동안 자동차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도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교외는 오직 자동차만 있으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승객 수요를 계산하는 것도 정말 더 어렵습니다. 토지 취득도 더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더 어렵습니다. 이것들은 변명이 아니라 실제 장애물입니다. 승객 수요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딜레마이지 영원한 법칙이 아닙니다. 느리고 신뢰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는 기차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미국의 기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기차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건설되지 않습니다. 철도 이용률이 높은 모든 나라는 수요가 완전히 입증되기 전에 인프라를 먼저 구축함으로써 그 악순환을 깼고 지금은 과거의 모든 시기와 비교해 진정으로 3가지가 다릅니다. 라스베이거스, 남부 캘리포니아 간 민자 고속철도 브라이트라인 웨스트가 공사 중이며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완공 시 미국 최초의 진정한 고속철도가 됩니다. 새로운 건설 기술, 특히 터널 굴착기와 고가 콘크리트, 교각 시스템 덕분에 철도 노선을 도시를 관통하지 않고 위나 아래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프로젝트를 방해해온 토지 수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2021년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철도에 66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여객 철도에 대한 단일 최대 연방 투자입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전국적인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기준선을 바꿔놓았습니다. 한편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초전도 자기부상 방식으로 운행되는 초신칸센 마그레브 노선이 현재 활발히 건설 중입니다. 개통되면 이 노선은 시속 286마일의 속도로 그 거리를 40분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미국은 아직 첫 번째 전용 고속철도 노선을 개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격차는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부의 격차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의 격차, 즉 특정 순간에 내려진 일련의 구체적인 선택들의 연속이며 각각의 선택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지를 차단해 왔습니다. 그 결정의 창들 중 일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다시 열려 있습니다. 도쿄역에서 오전 5시 47분 노조미 1호가 정각에 출발합니다. 이 열차는 1992년부터 운행하는 모든 날마다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탈선이나 충돌로 인한 승객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승무원은 승차하기 전에 빈 승강장에 인사를 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열차는 기다리지 않습니다.